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9% 상승했고요. 코삭은 2.29%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반등을 좀 했지만 코스닥은 2% 이상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2,200억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370억 정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1조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호재로 인해서 그 1위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선방을 한 것이지만 나머지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제 하락을 좀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이 좀 이제 눌러지면서 증시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1% 이상의 하락을 경험한 그런 지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했는데 왜 종목이 떨어졌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수급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처럼 오늘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해외 증시는 니케이 보합, 상해도 보합, 다운 나스닥도 보합이었습니다. 유독 이제 또 우리나라 증시만 좀 강하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으로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환율은 3원 정도 하락해서 1352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350원대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바닥을 밀어 올리면서 점점 이제 한 곳으로 수렴을 좀 해가는데요. 환율이 좀 떨어지기 위해서는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지면서 금리에 대한 인하가 빠르게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에 대한 움직임,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는 뭔가 안심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또 밀어 올려지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을 보면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는 크게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 경기 확장 지표에 미국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채권 금리도 이제 0.1%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올해 들어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아직까지도 견조하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6월 연방준비제도 FOMC죠.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간 이제 이전에 발표되었던 FOMC 회의에 의하면 올해 이제 금리를 3번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달씩만 잡아도 빠르면 이제 5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PCE 지표라든지 이런 이 미국의 생산 지표가 계속해서 높게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하기에는 섣부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도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할 만큼 그만큼 시장이 지금 불안한 상태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폭이 이제 스와프 계약으로 0.65%로 연준 자체의 예상폭보다 이제 떨어지면서 올해 이제 6월 전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기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으로의 다시 선호가 높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환율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서서히 잘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숨에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치솟았고요. 4.35%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는 이유는 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 수익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 특히 단기 수익을 보고 투자한 이 수급들은 이런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를 하긴 했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가 좀 이 기계적인 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눌린 것 같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4.8%까지 찍었던 그 고점까지 또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에도 지금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미국 CPI 지표가 또 높게 나오고 물가 지표가 또 높게 나온다면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는 늦춰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금리를 높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에 이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이제 부채들이 또 다시 한번 내간이 터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 이 경기가 예상보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려스럽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축통화 국가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수록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지금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이 경제 성장률이 아직까지도 높은 것 같고, 지금 이제 수출 위주로의 그런 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그런 신흥국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으로 좀 기관 투자자의 반발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좀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사실 금리에 대한 인하는 일단은 진행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이 되었든 6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 아니면 하반기 말이 되었든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작될 겁니다. 근데 그 시작 전에 좀 이런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분명히 시장에 대한 부담감, 피로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순리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사이클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 좀 당황하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90원 하락해서 2.84% 하락했고요. 16,7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전체 코스피는 보합 수준이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관련 종목들 혹은 반도체 테마를 제외한 다른 테마들도 전부 다 좀 떨어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정도의 하락은 있을만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이제 증시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지수 방어는 사실상 반도체 전체 종목도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좀 그런 지수 방어가 되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으로 좀 이런 하락세를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지금 이제 좀 하락을 하였고요. 항상 좀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이런 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움직임, 그런 전체적인 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 21선을 받치기에 딱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마다 이런 이제 음봉을 뽑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21선을 지지할 듯 하면서 음봉 하나를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전에도 네 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듯 하면서 또 이렇게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특징 같기도 하고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아왔던 그런 움직임은 이 일반적인 종목들처럼 21선 찍으면서 서서히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웬만해서 지금 그려주지는 않더라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봤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힘을 받아서 빠르게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지금 꺾여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뭐 전체적인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혹여나 이렇게 이제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평선들이 지금 위로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평선 의미가 평균 가격입니다. 그 날짜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지금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음봉은 사실상 이제 증시에 대한 전체 거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간 투자자가 53만 9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자 물량 위주로 좀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양새가 나왔고, 요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 전부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15만 주 매도했고요. 보험 3만 2천 주, 투신 19만 주, 연기금 투자자 12만 주, 이렇게 주요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투신 같은 이런 투자자들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진다 싶을 때 잽싸게 빠져나가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뭐 한 5%에서 6% 수익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수익률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란든지 그런 이 투자자들이 잠깐 들었다가 잠깐 나가는 그런 물량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기간 투자자가 꾸준히 좀 유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빠져나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지수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함에 있어서 뭐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뭐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6만 3천 주, 뭐 어제는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사실 많은 매수 물량 이후에도 국채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라도 뱉을 법한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은 이제 500만 주로 증가했지만 사실 오늘 뭐 차익 실현 물량 위주로 쏟아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증가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증가를 할 거면 1000만 주 이상 정도는 좀 터져줘야 되는데요. 그 움직임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3월 14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시작되었고요. 이전에 항상 이제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고 옵션 만기까지 다시 한번 하락하고 또 급등을 하고 그 움직임이 또다시 반복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벌써 4월 2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후 다음 주 목요일은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 다음 주쯤 해서 다시 한번 이 정도에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뭐 요 근처를 계속 횡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좀 하락해서 17,000원 겨우겨우 회복했는데 다시 16,000원대로 진입해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큰 방향대로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까지 더 떨어져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 이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만 나와주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대로 쭉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차트만 보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적으로는 거래량이 붙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분명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외국인 투자자는 아주 많은 매수량을 확보했다.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매도를 좀 했지만 결국에는 이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는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팩트를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계속 매수를 해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공매도 잔고는 549만 주까지 또 증가를 했습니다. 6만 주 정도 증가했고요. 계속 이제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500만 주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뭐 꾸준히 늘어나는 분위기고 가는지 아니면은 적절하게 끝내는지 일단 뭐 이번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4월 달까지는 지금 이제 큰 소식이 없었죠. 우리가 기대했던 소식들이 계속 이제 뒤로 밀리면서 3월 달은 별 소식이 없었고 4월 초까지도 지금 별 소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도 끝나고 이제 나올 만한 소스들이 하나씩 오픈이 될 건데요. 그 기간에 이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현대건설이라든지 불가리아 쪽 이제 수주가 확정되고 6월에는 체코 원전이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아니 뭐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이 이루어질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말고 대차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체결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는 상환이 좀 있었다가 아직까지도 체결이 10만 주 정도 진행되면서 여전히 또 늘어나는 분위기로 진행 중입니다. 뭐 그러나 이전에 수천만 주씩 늘어나던 그런 공격적인 늘어남은 아닙니다. 그래서 2,600만 주 정도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 대차 잔고를 살펴보면 2,600만 주도 그리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대차 잔고가 높게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우리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래원은 오늘 뭐 특별하게 이 눈에 띈 거래원, 네, 신한증권 밖에 없죠. 그래서 신한증권이 매도에 좀 강하게 진행되었고요. 어제도 모건스탠리가 매도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적지만 꾸준히 최근에 매도 위치에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10일 동안 34만 주 매도, 다이와 43만 주, 삼성증권 60만 주 정도 해서 최근에 이 매도 물량이 이 증권사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신한증권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이렇게 뭔가 트레이딩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출발을 위해서 그 전까지 꾸준히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천천히 보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6만 주 동일했고요. 전날 조금 매도했고 오늘 조금 매수했고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17.79%로 보유율은 유지 중이고요. 보유율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떨어졌다. 그럼 뭐 이 계속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다시 온 거죠. 그래서 계속 물량을 평균 단가 근처에서 확보를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꽤나 사실 많이 모았습니다. 물량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횡보를 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사실 그 기간이 2022년 10월부터라고 봐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물량을 지금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월 31일부터 정도, 10월 30일 정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 주 정도를 매수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 주가를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꾸준히 지금 물량을 모아왔고요.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누군가는 이제 손절하고 나가고 지쳐서 이제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같이 매수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누군가는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대로 진행을 해 가고 있더라.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움직여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특히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뭐 수십 명이 모여서 이 주가를 움직여보자 라고 담합을 해도
올릴 수가 없는 주가입니다. 이 대형주가 이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그 주가 움직임에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달라들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어야지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지금 그런 신호를 아직까지는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출발 신호를 보내진 않았습니다만 준비 운동을 계속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이번 상승에서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옵션 만기 뭐 이후 그다음에 네, 4월, 5월, 6월 정도의 이슈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가장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계획입니다. 원자력 산업도 포함이 될 것 같고, SMR 사업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양수 발전 계획도 포함이 될 것 같고, LNG 사업도 포함이 될 것 같고, 해상 풍력 확대도 포함이 될 것 같고, ESS 뭐 설치라든지 뭐 그 외에 전력 고전압 송전로저 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발표가 계속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이제 사실 12월 말까지 나온다라고 첫 번째 소식이 나왔다가 계속 밀려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총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어 보이죠. 굉장히 치열하게 좀 그렇게 서로를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굳이 에너지 정책까지 얘기를 하면서 싸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가 될 것 같고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총선 이후에 바로 발표를 할지 조금 뜸을 들이다가 발표를 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뭐 사실 이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사실 이 원자력 발전을 밀어주는 당이 굉장히 뒤처지는 국회였습니다. 과반 이상이 지금 그쪽에 원자력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도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로 결판이 났었기 때문에 충분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예상처럼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요거를 늘리지 않고 좀 조화롭게 그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그 극단적인 다툼 이외에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서로의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4월 중순, 5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이 체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우선 협상자 대상 그리고 요 5월 정도에 또 현대건설, 불가리아 이 수주전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로사톰이 갑자기 이제 우즈베키스탄 원전 건설에 지금 한국이 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집트 이 카이로가 아니죠. 저 엘다바 원전 사례를 보면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집트 2차 시공을 맡았다가 현대건설이 이제 빠지고 두산이 단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도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뭐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상반기 끝나기 전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이 종목이죠.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말고도 미국 원전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어제 좀 많이 급등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떨어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뭐 공매도가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 주가를 계속 올리니까 누군가는 계속 누르고 싶고 좀 이 목표가도 4.5달러로 제시한 것이 영 이제 찜찜했는데요.
일단 그 목표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수급이 붙어갖고 위로 치솟는다는 것은 분명히 포함된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이제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가 지금 루마니아 프로젝트죠.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MS라든지 아마존, 뭐 구글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SMR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그죠?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AI 발전이 가장 빠른 지금 이제 미국이 SMR을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이 주요 수급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국가들도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점점 이 SMR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얼마냐에 따라 종가가 얼마다, 내일은 얼마 올랐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강력하게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움직임이 나온 이유가 더 중요하죠. 시장에 대한 이 원자력 발전,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SMR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 말고도 어제 이제 이 카메코라는 기업도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라늄 관련 이제 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5년 평균 기업 이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이 이 주가의 움직임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좀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이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수급 정도만 본다면 저런 이제 주가 움직임과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주가만 이렇게 계속 눌려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런 거 좋아하죠. 일자로 계속 가둬놨다가 한 번에 빵 터트리는 그런 움직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말고 미국 원전주들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수년간 침체에 빠졌던 원전이 이제 다시 이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2030년에 7.5%로 이제 전체 전력 수요에서 많은 양을 차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 7.5%가 단순히 뭐 시간별로 전력 수급이 달라져야 되냐 그게 아니죠.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아주 고밀도의 전력 수급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 출력이 달라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 조금은 애매한 이 상황이죠.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맞는 곳이 있고 요런 이제 고밀도의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역할별로 나눠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금을 형성해서 원자력 발전을 밀어주고 있고 이제는 멈췄던 원전까지 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징적인 계약이었죠. 아마존이 이례적으로 원전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 수급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미 인정을 한 겁니다. 세계 시장이. 그래서 좀 관심을 우리도 가져봐야 되고 이 에너지원을 한쪽만 극단적으로 밀어서는 결코 지금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도 이제 석탄 발전소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의 소비가 절반 이상 넘었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 80% 목표를 추진 중이다. 한쪽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다시 살리고 있고 독일은 이제 전 세계 중에 유일한 이 아직까지도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딱딱하다, 유연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핵 에너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재생에너지가 이제 80%를 갔을 때 나머지 20%를 안정적인 수급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LNG로 사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지금도 제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긴 하지만 나머지 50%는 LNG와 같은 그런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 70%를 원자력 발전, 나머지 27%를 지금 거의 29%를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하면서 독일과는 다르게 벌써 무탄소 에너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프랑스는 이제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점점 높아지면서 여기서 원자력 발전을 줄여가면 결국에는 합이 100%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탈석탄이 덜 된 국가들은 사실상 석탄 에너지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봄철 올해 이제 이 봄 수요가 굉장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전력 생산률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전력 이 용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0% 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하루 사용하는 전력의 50%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야, 이거 재생에너지 계속 늘리면 결국에는 100% 달성해서 우리도 뭐 재생에너지 아리백 그냥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0%가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 50%가 이 들쭉날쭉하다라는 것이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낮에 50% 갔다가 한밤에 이제 쭉 떨어졌다가 한낮에 다시 50% 갔다 쭉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출력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 생길 거고요. 그 50%라는 이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균적으로 네, 그런 산업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빨간색을 칠한 것처럼 평균적인 에너지를 꾸준히 일정하게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들쭉날쭉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이 계절에는 원자력 발전을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어떤 에너지가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어떤 에너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일조량이 떨어지고요. 눈이 많이 내리면 또 태양광 패널 위에 또 그런 뭐 눈이 쌓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다른 에너지원이 이 빨간색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원을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에너지원 하나도 없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 석탄 발전소는 빠르게 없애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구가 탈석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빠르게 지금 이 탄소를 줄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뭐 CF100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에 대한 구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재생에너지 많이 늘려야 되니까 재생에너지 급격하게 늘려보자 라고 한다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에너지 시장에서의 그런 참여 기업들이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찌감치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이 14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해상풍력에 대한 기술력을 키워놨고요. 그리고 그런 중국의 값싼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뒤늦게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뛰어들어서 사실상 이제 EPC라든지 네, 그런 설치 관련해서 그리고 이 터빈 이외에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모노파일이라든지
이런 쪽 약간 돈이 떨어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전체 이 공사 비용에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이 얻어가는 그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또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기술력 중에 하나가 원자력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건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자국의 그런 산업을 살리면서도 무탄소 에너지를 살리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무탄소로 이제 탈탄소를 하는 그런 에너지로 간다면 사실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제 뭐 그런 위험도가 있죠. 근데 그런 위험도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10.0의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뭐 그런 안 일어난다라는 뭐 보장은 없겠지만 사실 그 이상 일어날 확률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막연한 위험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이 에너지 시장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강조드린 것은 자,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락은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런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좀 그런 기대감이 떨어졌고 기관 투자자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진행이 되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오늘 하루는 좀 매도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하는 그 기간 동안 이런 수급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3월, 4월 정도는 사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소스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아니면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실을 우리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상반기 5월, 6월 그 다음에 하반기로 좀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에 대한 가속화로 거기에 대한 이제 수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뭐 UAE도 지금 이제 유럽의 원자력 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고요. 자금 투입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시장이라든지 뭐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이라든지 그 이외에 뭐 여러 국가들의 또 EPC 산업 아니면 소재 계약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AI 반도체, 그죠? 메모리 칩에 너무 집중이 되어서 그 특정한 종목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 중에서도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고전압 변압기 이런 쪽에 또 이제 전선 이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메인 에너지 그런 기업들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았고요. 뭐 이번 주 사실 그렇게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사항 없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네, 4월 중순 이후 5월,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빠르게 시장이 좀 회복하면서 같이 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천천히 투자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